미션 365. 네, 21세기 문명의 특징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21세기를 움직이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우리 선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큰 화두가 이 두 가지, 앞으로 다가오는 또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요즘 이 인터넷 문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디지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우리 선교계의 중요한 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인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또 인터넷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홍완표 교수님, 우리 한 세대에서 지금 정보통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전에는 또 우리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관계, 또 정부 이런 데서 또 그 사역도 하시고 또 일도 하셨고, 뭐 그런 아주 귀한 우리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참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데, 저는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고 또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매체로 만난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홍완표 교수님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인터넷을 통한 선교, 그리고 인터넷이 21세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 전망, 이것들을 좀 나누면서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인터넷 그러면 우리가 다 쓰고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인터넷의 개념이라든지 또 인터넷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움직여가는지 좀 그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뭐 인터넷 하면은 다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통신은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 통신하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발전돼 왔던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하면은 그걸 이제 번역할 때 대화도 되지만 통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은 특별한 게 아니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수단에 대한 발전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제 음성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 그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벽화에 뭐 그리기를 한다든지, 뭐 파피루스 네. 한다든지,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17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그 획기적인 그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들이 나오죠. 그게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라든지
종이의 개발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런 거죠. 그런 종이라든지 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과연 어떻게 전달했으며 그 파급력이 어땠을까? 사실 그 활자가 나오고 성경이 활자화 되면서 엄청난 그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종이라는 도구, 활자라는 도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자적인 그 기술이 나오면서 그 방송,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송들이 이 정보를 나르는 통신의 수단은 이제 큰 도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뭐 몇십 개국에 동시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뭐 지역적인 방송, 그 국내 방송, 또 해외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굉장히 전하게 됐죠. 그게 이제 방송 전파라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광역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위성을 띄워 올릴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지 또 그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이런 단말기를 그 소지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뭐 중계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보내고 이렇지만 1대1의 개념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어떤 동기에서든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화로 우리가 이제 통신을 계속 할 때 70, 80년대 초반까지 전화 위주의 개인 통신을 했었는데 이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소스는 우리 음성의 소스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 형태, 데이터의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인터넷의 시초인데 이게 상업적으로 이게 발전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국방용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 인터넷의 시초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통신망의 생존성을 높일 건가. 이제 국방이 가장 중요하죠. 통신의 생존성.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인터넷인데 그 컴퓨터 간의 통신의 베이스입니다. 전화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주로 이제 전화를 가지고 통신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 그리고 음성 정보가 아닌 텍스트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컴퓨터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민간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달고 나왔는데 인터넷이란 거기서 인터 네트워크라는 용어에서 얘기하듯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하나로 연동될 수 있는 것, 하나로 접속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통신망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인터넷 속에 접목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표준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장비를 만들고 그 표준에 맞는 기술만 갖게 되면 어떤 장비든지 서로 다른 나라 국가라든지 서로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퍼스널 투 퍼스널, 개인 대 개인의 통신이 음성 전화 위주에서 데이터 위주로, 텍스트 위주로 전환되는 큰 계기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할 때 음성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인터넷이 컴퓨터의 기술을 통해서 그게 인터넷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도 들어가고 그런 텍스트 베이스의 데이터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영상도 들어가고 모든 매체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매체라고 그러면 그래서 방송 매체는 방송만 했었거든요. 신문 매체는 신문에 대한 것만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교과서 같으면 텍스트 매체는 텍스트만 보여줬거든요. 음성은 음성대로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모든 매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이제 전송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그 많은 정보를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점점 고도화되고 그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폭발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됐고 이 정보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먼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국이 그 정보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고 해서 접속해서 쓰기 시작한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입니다. 90년대 95년 조금 더 가면 94년 정도. 네. 그래서 인터넷 인구가 30만 정도, 초고속 인터넷 30만 정도 된 게 97년 말입니다. 네. 그게 하나로통신이라고 해서 97년 말에 30만 정도 됐었는데 그게 2000년 초, 그러니까 2000년 4월 달쯤, 5월 달쯤 됐을 때 400만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1000만이 넘어가는데 불과 5년이 안 걸립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터넷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거죠. 증권을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기 힘들었던 뭐 그런 것 중에는 좋지 않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의 인터넷에서는 음란물이 아주 범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는 인터넷을 그걸 폭발적으로 그 산업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음란물 같은 걸 통제하는 것들이 뭐 기술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냥 방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또 효과적인 면에는 인터넷 확산을 많이 시킨 것도 역할이 하나 됐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양면이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인터넷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악성, 좋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속에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실생활을 이제 비교한다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으로 접촉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 속에 지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심지어는 살해를 일으키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부분이 네. 오히려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다고 여겨져요. 네. 그렇지만 그렇듯이 그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큰 효과도 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핵 얘기를 하거든요. 핵폭탄. 네. 왜 핵을 개발했느냐? 그걸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핵의 개발이 안 됐을 때 지금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물이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 수력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화력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국방적으로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면은 국부적인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면은 평화롭게 유지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악하게 쓰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도 그걸 선용을 하려고 그거를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면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삶에 활용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인간들한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또 목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용할 건가라는 거를 쳐다본다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그 툴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그 광운공대라고 그러나요? 네, 네, 거기서도 정보통신학도 교수도 하셨고 사실은 학자로서도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동시에 목회도 하시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용할지 하는 것도 연구도 많이 하셨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 이제 전망을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발전이 돼 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 앞으로 10년, 20년 다음 세대를 본다면 인터넷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되고 존재가 될까요?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야의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태로 이런 매체의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건가라고는 예견을 하는 것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90년대 말인데 네. 불과 지금 20년이 안 됐죠. 네. 근데 저는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컴퓨터 기반의 네트워크 이것이 최소한 수백 년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특별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뭐 통신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각 네. 인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게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네. 기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최소한 수백 년은 이게 계속 발전해서 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는 이제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고 발전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뭐 수천 년 간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짜하고 비교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동안 네. 이 기술이 계속 활용될 것은 분명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기 기관차가 처음에 발전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이 교통수단이 지금 뭐 비행기까지 나오고 뭐 다 했지만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시대를 이게 열어가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해 이것이 새로운 모든 세상 구조를 만들어 갈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영어로 표현한다면 프로 앤 콘이 있잖아요. 장단점의 면이 있는데 장점 면을 좀 선교적인 면에서 좀 본다면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그 소명을 주신 마태복음 28장 네. 세상에 온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게 특정한 구역이 아니고 온 세상이거든요. 또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예견하실 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의 이제 그 오심에 약속된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주님을 빨리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 시대의 툴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선교를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지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문서 선교를 하고 그 이제 국경을 넘는 방송 선교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접촉점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 그런 지역 복음 전파하기에 들기 어려운 지역들 우리 공산권 있을 때 러시아라든지 있을 때 성경 한 권 가져가기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접촉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런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완전히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제한 지역이 많죠. 그렇죠. 네.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서 선교하는 지역마다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제 선교 지역에 직접 나가서 해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접촉점이 1대1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 복음이 1대1로. 네. 그러니까 방송도 1대1의 개념은 있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차단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쉽게 차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은 지금 개별적으로 네. 정보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정보를 그렇게 통제한다는 아마 그 북한 같은 데도 앞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1대1의 개념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도구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을 보면은 그 선교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나 이런 나라에서도 그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인터넷은 어떤 식으로든 확장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건 통제 수단으로 이런 정보를 흐름의 통제 수단으로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그걸 통제했지만 그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정보의 교류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깨이고 하는 이런 그 장점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안 들어간다? 그거는 미개 국가로 아마 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은 인프라가 급속도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크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크게 바라봐야 될 장점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외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것,
그거를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빠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특히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르칠 때 모여서 가르쳐야 됐었죠. 우리가 그 지역에 누군가 갔어야 됐죠. 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우리 그 아이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은 어디에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교육을 집체적으로 했을 때 탄압이 온다든지 오픈되니까 통제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몰래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지금 제가 그냥 얼마 전에 든 정보로는 앞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 5년 사이에 50억이 쓰게 될 거라는 한번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를 선교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오래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년 중반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랬다는데, 그 전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다 아날로그 시대의 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다 인터넷은 사용 잘 하시지만 그 개념이나 선교의 활용도에서는 좀 약간 뒤처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러면 선교에서 인터넷을 통한 그 구체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것이 관건이라고 또 지금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G맨이 사실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이 사실은 목적이 선교를 위한 인터넷 인프라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서 예, 정말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오늘 좀 저희들이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그 선교 시대에서 우리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인터넷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또 앞으로 교육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또 아까 원거리 교육도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예, 우리 선교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좀 한번 제안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인터넷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 인터넷이 있기 전에 있던 모든 선교 전략은 하나도 버릴 게 사실 없거든요. 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문서 선교 전략이나 방송 선교 전략이나 현재 나가는 현장 선교 전략이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라든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을 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했던 그런 방법들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건 이제 관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관심. 우리가 새로운 도구가 나왔는데 그 도구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나는 그거 안 배울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사실 인터넷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좋은 이 요리사가 정말 이 좋은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사용을 할 때 위험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칼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냥 손으로 네. 뜯어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기가 싫은 것이죠. 네. 그냥 지금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면 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인터넷에 대한 오픈된 마음을 선교사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그 요리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네. 저걸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애들 가르치고 선교지에서 하기도 바쁜데 네. 저걸 할 수 있을까? 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대로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인터넷이 들어가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든 사람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거 갖다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를 갖다 놓고 어디다 사용하는가는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요령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못 가가는 데서 쓰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열린 자세로 인터넷을 선교사님들이 바라본다고 그러면 결코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내가 잘 모르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나 혼자 모든 것을 내가 사역을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전기를 만드는데 전문가인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테고 어떤 때는 농업의 전문가인 선교사님이 필요할 테고 어떤 분은 의료의 전문가인 선교사님이 필요할 테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선교지에 선교가 확장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은 그 미션 쪽에 선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는 많은 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모르셔서 네. 선교사님들이 그 지원 요청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G맨 이 선교 방송이 앞으로 그런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이 G맨이라는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서포트할 수 있는 기관들도 찾아주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런 G맨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인터넷이 결코 어려운 도구, 네. 컴퓨터가 결코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는 거. 지금 아까 그 20억 인구에서 지금 50억 인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국 같으면은 40대는 90% 정도가 인터넷을 다 사용합니다. 네. 지금 60대만 해도 30% 정도가 사용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심지어는 지금 3살, 5살 먹은 애들도 80%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네.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0년만 가면은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쓴다는 것입니다. 네. 인터넷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방에 책을 보듯이 그렇게 네.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그 20년 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선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내 시대는 그거로 끝냈어. 저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열정이냐면 도전적인 열정. 네. 그 열정 가지시면은 이런 기술의 패러다임의 요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캐치업이 되시죠. 청소년도 다 하는데 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우시고 그럼요. 도전적이신 분들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척자들이시죠. 그럼요. 불모지에서 모든 걸 개척하신 분들. 그럼요. 네. 그런데 이거 저는 얼마든지 극복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선교 문화에 네. 정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한국 선교와 그 선교적으로 인터넷에 관계된 인프라라든지 활용도는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참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이니까 참 조심스럽게 제가 진단을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교회의 상황을 교단별로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제가 통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또 교단이 선교를 인터넷 쪽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선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하고 큰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이런 진단을 해봐요.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신학대학원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인터넷 선교나 인터넷 전도나 인터넷 목회에 대해서 그런 커리큘럼이 과목이 있느냐는 것이죠. 신학생들이 IT의 컴퓨터 초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선교적인 측면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다루는 신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제가 그게 퀘스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선교 중심으로 과연 그 홈페이지가 돼 있는 것들이 얼마 정도 있는가? 교회 대형 교회들 한번 여러분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선생님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중심의 홈페이지지 그 안에 선교 중심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 홈페이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은 당연히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일반 대형 교회에 선교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선교적인 그런 그 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다양한 언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로 되어 있고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 창구에 들어오기까지 그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이 찾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의 친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또 선교나 전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새신자가 그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 뭐 이메일 정도 그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게 한계가 있죠. 접근하는데. 이래서 선교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한 그런 친절한 패턴, 이런 패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있는 것들이 있는 홈페이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인터넷 미디어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폴란드에서 운영하는 탐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선교단체가 있어요. 인터넷 미디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금 아마 30여 개 국가의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쭉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당연히 미션 중심이니까 미션 중심의 이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의 관계는 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영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또 영접을 했으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와서 할 건지 라고 해서 그거를 컨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 홈페이지 안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홈페이지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선교단체들에 대한 홈페이지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국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태국어로도 돼 있고 심지어 러시아로도 돼 있고 이런데 한국어로 돼 있는 건 빠져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 무슨 다양한 선교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있고 뭐 선교사도 세계 이유로 파송하고 있고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인터넷 미디어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흐르는 그런 선교 미션에 동참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그 대응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지만 리소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리소스를 글로벌한 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진단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감히 그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정보통신을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신학을 안 했다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텐데 우리 한국이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조금 더 이 매체, 인터넷이라는 매체,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용어가 다른 거로 바뀌는 날이 이제 곧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선교하는 내 관심을 조금 더 갖고 투자를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든 교회가 다 인터넷 방송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적극적인, 물론 이제 목사님 설교한 그런 걸 올려놓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선교의 전문적인 방송,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이런 걸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곳에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본인이 못하는 거를 그런 기관들이 선교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성도들한테 지금 절실이라는 표현은 좀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수준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뒤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그 선교적인 자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필드 네. 선교지에 오리엔트된 네. 미션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적인 그런 미디어의 이용은 지금 조금 네. 아직 인식은 충분히 돼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이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어느 나라 사회보다 인터넷이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빠르고 조직이 잘 돼 있다고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사회, 교계나 선교계 말고 일반 한국 사회에서의 그 인터넷 현재 수준은 세계랑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와 있나요? OECD에서 매년 발표할 때 거의 뭐 1, 2, 3등 안에 매년 네. 들어갑니다. 초고속 그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수준이고요. 여기 그 작년에 제가 그 캘리포니아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인터넷 초고속 율이 한국에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낮더라고요. 네. 그거를 여기 캘리포니아 방송이 해주더라고요. 네. 수준이 어떤 것인지. 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인터넷 수준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유저 단위가 기가빗 단위로 가겠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의 그 수백 배 이상의 되는 그런 속도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 세계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네. 근데 그런 단적인 그런 예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그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 그것도 탑에 속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선교에서 전문가들을 앞으로 전문 분야나 전문 사역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터넷 전문가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한국만큼 이 인터넷 전문가와 이 선교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고, 다른 나라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데
앞으로 우리 인터넷 전문가들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관점이 참 좋은 관점이라고 봐요. 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미션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저는 인터넷 선교를 떠나서 미션에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을 갖는 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미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문서 선교도 하고 싶고 전화로도 하고 싶고 카톡으로도 하고 싶고 등등 그런 게 생기는 것이죠. 누구한테 책을 사다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커피도 사주면서 얘기하고도 싶기도 네. 하고. 문제는 미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 특히 젊은 층들이 어떻게 그 미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라고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사역자들 사례비도 못 줄 정도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선교 중심으로 계속 갔다. 그런데 다른 헌금은 안 들어오는데 선교 헌금은 계속 들어오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극복하고 지금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중심의 그런 성도들한테 선교라는 그 비전을 심어주기만 하면은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선교적인 그걸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어줄 건가? 네. 그런 부분들 세상의 것보다 이 미션이 더 의미가 있고 정말 그 삶의 목표로 잡을 수 있는가라고는 부분을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단순한 목회, 성도들을 목회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 미션 중심의 그 부분을 고민할 때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틀을 넘지 않으면은 저는 많이 정체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터넷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시켜 주도록 이제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의 형편상 앞으로 이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럴 수 있는 전망은 좀 지금은 뭐 탑3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는 한국의 그 인터넷 전망은 좀 어떤가요? 미래적 전망은? 아까 저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사용되는 지가 불과 20년도 안 됐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좀 뒤져 있었던 때인가요? 그러면요?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네. 빠릅니다. 네. 그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팩터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집니다. 네. 한국이. 네. IMF가 터지면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동원이 됩니다. 네. 후일담이지만 IMF를 극복을 할 때 이 IT 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IMF를 극복할 때 어떻게 IT라는 그 정보통신 산업이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이. 네. 우리나라는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이 정보통신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IMF를 극복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97년 말에 30만이라는 그 초고속 가입자가 2000년 말에 300만이 넘어가는 네. 벌써 10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갑자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IMF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그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IMF에 대한 독특한 환경이 왔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고속이라는 산업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가입자가 확장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좀 친밀한 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잘 되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요금도 정말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싼 요금으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속에 들어갔더니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합니다만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맛을 보고 음미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더 그게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 인터넷을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매우 상당 기간은 그런 정보를 서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인터넷 속에서 오가고 또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이 뭐 세계 선교 2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이 주제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확실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나와야 다음 세대의 선교가 획기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걸 인터넷을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좀 제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교육을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선교사들 간의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활용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예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제안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든 선교 방법은 인터넷으로 거의 다 가능합니다. 네. 오프라인에서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시킨 그런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모든 미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은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진행되던 그런 그렇습니다. 사역들을 그대로 그렇죠. 네. 그대로 올리는데 효과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회에서도 예배 그 성찬식 하고 침례를 빼고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조차도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예배를 지금 한국에 여기 토요일 날 한국 시차가 있어서 네. 토요일 날 그 오후에 예배를 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봅니다. 네. 저희 교회 네. 식구들하고 네. 어떻게 예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봅니다. 네. 동영상으로 그쪽 상황을 봐가면서 예배를 봅니다. 대표 기도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합니다. 네. 찬양 다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대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보고 다른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보는 예배 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네.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면 성가대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이미 그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글로벌한 성가대를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또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 네. 디스플레이 화면 분할,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테너 위에 배치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줄 수 있다. 저는 지금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냐면 그 음원, 네. 찬송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성가대 하는 시간에 틀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성도들이 같이 합니다. 네. 그 시간에 어떤 때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 했던 그 성가대가 했던 이런 것들도 그 틀어줍니다. 네. 동영상으로 틀어주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 같은 것들도 주일학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학교에 나가서 주일 2시간이든지 아이들하고 교육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 40명 정도가 동시에 참여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든지 11시든지 아이들 한가한 시간에 나와서 한 30분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일날 나왔을 때 훨씬 더 친밀감도 높아지고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주일만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성도들한테서 많이 없애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역자들이 주중에 그런 시간을 한 번씩만 내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주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런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다가 이제 뭐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한글 선교사님들 자녀들 한글 같은 거 잘 못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한국에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시차만 잘 맞으면 동영상으로 바로 봐가면서 아이들 다 봐가면서 교육을 시켜주도록 해주겠다. 요새는 원격으로 컴퓨터 네. 있는 원격으로 그 파일 같은 거 다 올려서 띄워줄 수 있거든요. 네. 네. 다만 그 선교 지역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이 없으면 그거를 우리가 헌금해서 사서 보내주자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내주고 봉사자들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한글 공부를 시켜주자.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동남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교회로 불러들여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적인 측면이나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들 특수 사역을 하지만 그분은 이제 일반 사역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홈페이지다가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황을 올려놓는답니다. 네. 그 여기서 선교를 지원해주면 그에 대해 감사글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일날 그거를 성도들한테 보여준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거를 알려주신 후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인터넷 같은 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런 정보들이라도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그런 것도 인터넷에 바로 띄워주시면 더 좋고 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띄워주시면 더 좋고 그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다 오면은 꼭 그런 단교 선교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교 선교지에 그 웹카메라가 있습니까? 네. 웹카메라가 없으면 그거를 설치해 주시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단교 선교 한금 가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웹카메라 하나 설치해 주면은 거기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지원한 교회에서 언제든지들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선교사님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그 기도를 아주 리얼하게 느끼고 해줄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물품 같은 것도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전화로 한다든지 문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경비도 얼마 안 되는데 네. 훨씬 더 성도들한테 선교지를 지원하는 성도들한테 아주 그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언뜻 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인터넷으로 우리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그 도울 수 있는 방법들 또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선교 지원을 후방 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직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워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네. 인터넷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최대의 관심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한 인터넷을 통한 그 앞으로 오는 다가오는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깊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그 홍완표 교수님 또 목사님께서 이 인터넷 선교에 대해서 계속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맨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홍완표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하고 너무 아주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략과 비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계속 그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선교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도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핵심이 잘 전달됐는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전한 그런 내용들이 선교사님들께 정말 복음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하나 인터넷 선교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나라에 대한 인터넷의 그 포괄적인 사용 현황들은 알고 있지만 지역별로 그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속도는 어떤지 동영상을 볼 수 있는지 그 수준들 그런 수준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들이 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들이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맞는 개별적으로 맞는 그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혹시 그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G맨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인터넷 환경의 현황이라든지 통신에 대한 현황들 그런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를 해서 선교지에 맞는 각각의 선교지에 맞는 그런 인터넷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선교사님들 각각의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들을 받고 있고요. 목숨의 위험을 지금 받고 있다고 기도 요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현장에서 자제분이 병으로 어린 자제분을 잃고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편하게 하고 있는 제가 가끔 부끄럽습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 가운데 선교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시는 사역과 가정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G맨 우리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이 비전 중에 하나가 100나라의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선교하시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인터넷 방송으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지국을 세우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것을 우리 홍완표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그 디지털 시대에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홍완표였습니다.